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는 말이죠. 눈, 그죠? 눈인데 그 해석은 뭐 그냥 우리말로 하면 눈알, 눈깔, 그 다음에 눈구멍,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그런 견식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견식, 볼견자에다가 알식자.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건 그냥 눈이 아니고 안자도 눈이고 목자도 눈인데 눈이 아니고 그 눈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목의 성장이라고 했을 때 그 안목의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선 안목은 평생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쌓이는 것이 안목이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경험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 이게 이제 좋은 안목을 갖느냐 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점. 근데 그 안목의 성장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쭉 경험이 쌓여서 쭉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성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되게 비슷하죠. 사람도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자라면서 뭔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 내지 성장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성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안목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확 눈을 뜨는 시기, 그런 시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은 또 타고남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되게 이제 화가들 혹은 예술가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다 뭐라고 그래? 타고남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죠. 타고남에 의해서 음악 소설가도 되고 시인도 되고 화가도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수미 선생 어때요? 화가로 타고났어요? 네? 그죠? 딴 일 하시다가 갑자기 화가가 되겠다고 이제 자기 전환점, 인생의 성장의 전환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화가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개인전 할 때 너무 좋아갖고 제가 그림도 하나 찍어서 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사람 채워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이 타고남이 분명히 중요한데, 근데 제가 제 짧은 경험으로는 이 타고남, 직관에 의존하면 100% 실패한다. 제 경험으로. 그래서 이 타고남이 분명히 있는데 그 타고남으로 안목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로? 많이 봐야 한다. 눈이 중요한 거죠. 오로지 이 눈에 의존해서 안목이 형성되고 쌓이고 좋은, 그야말로 우리가 안목을 얘기할 때는 안목이 높다. 그죠? 안목이 높다. 안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목이 높은 단계로 가려면 뭐에 의존한다? 눈에 의존한다. 그죠? 눈에 의존한다. 근데 그 눈은 어떻게 가요? 눈만 뜨면 돼요? 뭐가 필요하지? 발이 필요하지, 발. 그래서 이 안목 경험은 발로 한다.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옛날 학교에서 강의할 때 답사를 갔다 왔냐 해서 물어봤는데 안 갔다 왔다 그러면 발모가지를 잘라라 그래요. 그 미술사를 하려면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다시 강조하면 이 눈이 중요하고 그 눈은 발이 달려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안목이 성장한다.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목의 성장은 뭘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냐면 감식.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진위,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감별하는 것부터 그것이 정말 좋은 그림이냐, 좋은 도자기냐, 수준이 낮은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감식은 그 안목이나 감식이나 뜻이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감식의 감자는 쇠근변에 있는 이 감자는 거울 감자예요. 거울.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명징하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꼭 진의만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 진의가 그 일부인 거죠. 그래서 이 판별하는 거, 좋은 작품과 좋은 작품을 그리고 진의를 판별하는 것, 이게 이제 감식인데요. 그런 안목과 감식을 저는 이제 그 미술사 공부는 76년부터 시작했고요. 그거 나와 있는데 저도 타고남이 있었는지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네요. 그래갖고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너 화가 되면 되겠다고 그래갖고 미술반에 와 그래서 끌려갔어요. 완전히 끌려가갖고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게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사실은 이제 미대 회화과를 나왔고 현대미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에 제 위치로 보면 단색화 말석 세대, 그죠? 단색화 그때는 단색화 열풍이 70년대에 불었고 우리 교수들이 다 단색화 화가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단색화 말석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단색화를 계속 했으면 지금 이런 거 안 하고 어디 큰 데다가 작업실 지어놓고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대학원에서 이 미술사를 하면서 이제 동양 서양 미술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이제 한 4년 학예연구사를 했고요. 그때 박물관 학예연구사를 하면서 인사동을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동을 드나든 게 저는 성장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성장점은 그러니까 붓을 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정을,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붓을 그만두고 미술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정을 한 게 바로 이제 박물관 학예사를 하면서였고 그게 이제 박물관보다 사실은 인사동이 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인사동하고는 달랐어요. 그때는 이제 고미술 가게도 많았고 고서점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숨어 있잖아요, 그죠? 다 숨어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대학으로 옮긴 것이 아마 글쓰기하고 강의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강의를 40년을 했는데 40년 동안 나만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같이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AI 시대가 돼서 제 뇌 속에 있는 모든 거를 이 전선을 대서 라인을 대서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쫙 가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그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래서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그 대상을 꼼꼼히 보고 글을 써야 되니까 생각하는 거, 이제 생각하기와 꼼꼼히 보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답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폭을 넓혔고 전남대 교수로 광주에 갔던 것이 이 현실과 역사에 대한 그 의식을 일깨우는데 이제 재인식하는데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민중 작가들 또 감옥에 가는 제자들 이 재판 가서 이제 증인으로 가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 그림이 빨갱이 그림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작가란 뭐냐? 그림을 그리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학예사 82년도에 광주박물관 학예사에서 전남대 교수로 옮겼거든요. 학예연구사 봉급이 그때 15만 원 기억나는데 교수로 가니까 7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농담 반 해서 돈을 써도 안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인사동 이 골동 가게를 이제 드나들면서 뭐 사기 시작했네요. 이게 제 눈을 그죠? 제 감시관을 틔워주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성장점이기도 했고 그 물건을 사면서 그러니까 유물을 사면서 더 큰 생각을 갖게 했고 안목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싼 거 샀죠. 미니예품, 그 다음에 토기, 그 다음에 이제 싼 서화 이런 거를 산 게 저한테 이제 큰 그 안목 성장의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안목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뭐야? 수장이에요. 수장, 컬렉션, 그죠? 컬렉션. 그 소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마음에 담고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런 단계로 대체로 이제 설명을 해서 우리 여기 유한준이 쓴 성롱 김광국 화원발, 성롱 김광국의 성롱화원이라고 하는 책에 서문을 이 유한준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게 아는 자, 사랑하는 자, 보는 자, 모으는 자. 아는 자가 진정 사랑하면 진정 보게 된다. 그 보게 되는 자가 모으면 그냥 모으는 걸 일삼는 무리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남 김광국의 컬렉션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서문을 써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유홍준 교수가 그죠? 그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대중의 히트를 쳤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소유 컬렉션을 이제 사랑해서 컬렉션을 알아서 컬렉션을 하는 것이 높은 단계인데 사람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인간이 되는 게 아주 매력 덩어리예요, 그죠? 사랑하면 가장 이제 높은 단계가 되는데 또 한편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돼요? 결혼하셨어요? 그죠? 두 분이 부부? 아니 혼자 오셨어요? 네, 결혼하셨어요? 정말? 네. 그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지랄 같죠? 아니 안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 해봤으니까 사랑은 해봤을 거 아니야, 그죠? 안 해봤어요? 사랑도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아, 참 어쩐다. 사랑하면 좋은데 혹시 의사 선생님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 어떠세요? 네? 소유하고 싶고. 네, 소유하고 싶고 소유가 되면 제가 판단하기엔 지랄 같아.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 컬렉션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걸 둘 데가 없어요. 그죠? 이제 이 정년 퇴임하고 방을 하나 얻어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책하고 컬렉션을 했던 거를 이렇게 방에 이제 모으는 작업을 지금 3일째 했는데 온몸이 지금 두들겨 맞은 것처럼 지금 엄청 그 몸살기가 있는데 그거 옮기면서 진짜 지랄 같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살면서 지랄 같은 거하고 이 컬렉션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원빈, 이것도 유한준이 쓴 서문에 있는데요. 원빈이라는 사람은 김광국이에요. 김광국은 조선 18세기 의관이었죠. 어이였어요. 임금을 치료하는 어이였는데 그 어이 하면서 컬렉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 그림 컬렉션을 많이 해서 그림을 컬렉션하고 그 그림에 대한 평을 쭉 써서 이렇게 모은 화첩이 있었고 그것을 글을 모아서 이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하면 이제 최초의 평론집을 낸 거예요. 그 원빈의 컬렉션을 옆에서 보면서 친구가 유한준 친구가 그림을 알아보는데 묘하고 그림을 이렇게 감식하고 선택하는 눈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하고 다르고 그것을 다른 이유는 뭐냐면 형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본다. 형태로 아름답다고 하는 형태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 대상이 가진 정신을 본다 그랬어요. 말이 돼요? 우리 정신으로 본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정신으로 본다. 우리 선생님 어쩌요? 대상을 형태로 안 보고 정신으로 본다. 돼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정신이라는 건 이제 제가 마음,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인들은 그걸 좀 더 과학화해서 생각, 두뇌, 인식 이렇게 해서 인지과학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내 마음은 하면 나는 어딜 가리켜요? 내 마음하고 가슴, 심장을 가리키는데 서양 사람들은 내 마음은 뭐다? 그럼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어딜 가리켜? 머리를 가리킵니다. 그죠? 내 마음.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눈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는데 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데 눈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뇌에서 그죠? 혹은 심장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이제 감식을 높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세잔느 같은 사람은 폴 세잔느 같은 사람은 눈이 눈에 들어온 대상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다시 만들어진 형상, 이미지가 캔버스에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동양이나 서양인은 이제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썼는데 우리 장자 선생님이 그래서 눈은 늘 마음을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눈이 마음을 부러워하지만 마음을 부러워할 만큼 눈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단계야, 그죠? 그래서 그 눈을 높이려면 마지막 결론으로 제 결론으로 뭘 얘기하냐면 눈에 뭐가 달린 거야? 발이 달린 거야, 그죠? 발로 안목과 감식과 수장의 높은 단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차 여기서 마칩니다. 스케치하는 취미 생활 이게 계속 이 스케치북에 스케치하고 다니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화가가 될까 말까 네, 화가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한 시간 전에 와서 그 나무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나무가지를 이렇게 저 뒤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빼서 그래서 이제 갈색 풀무늬를 조선 도공이 그린 거죠. 그림은 못 그렸어요, 그죠? 아니 이 그림이 그 못 그린 그림을 나도 따라서 못 그려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자기는요,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나무가지가 쭉 연결돼 갖고 뭐가 있냐면 뭐예요? 석류. 지금이 무슨 계절? 석류가 익는 계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건 되게 뭐 조선 중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주둥아리가 수리됐긴 했지만 이게 참 그 매력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자기들이 이게 300만 원, 700만 원 뭐 그렇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 1000만 원 붙어 있어요. 그죠? 좀 다르지 않아요? 격이.
왜냐면 색깔, 문양 이런 격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을 국화가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그린 그 청화백자에 그려진 국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싼 이유는 뭘까요? 우선 상태도 좋고 연대도 좋고 여기 있는 다른 도자기들보다 이게 이제 되게 19세기 도자기들인데 여긴 18세기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제 연대는 더 올라가는데 뭐야? 이제 깨진 게 이제 흠이죠. 그래서 마침 첫 입구에 전시를 잘 해놨네요. 이 가을 국화를 이 옆모습의 국화로 해서 아주 활달하게 그렸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청화백자나 도자기에 있는 문양을 그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구려 표현의 전통이에요. 고구려 기운의 전통. 제가 최근에 고구려의 황홀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9월 15일자로 이렇게 발간이 되는데 그 고구려 벽화의 문양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기운이 이 도자기에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전시, 이번 고미술 특별전의 방향을 인의예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자님 말씀 따라서 어질고 의롭고 그다음에 예와 그 지혜 이런 그 컨셉을 갖고 전시를 꾸몄대요. 그래서 인의 대표작, 인의 대표작을 다랑아리에 둔 것 같아요. 백자에 두었고 제가 보니까 이 다랑아리가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다랑아리 그러면 되게 한 40cm가 넘어야 보물도 되고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 되게 30cm 정도면 이제 다랑아리는 다랑아리인데 너무 좀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항아리보다 이 항아리가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측은지심인데 사랑과 미움이 기울어지지 않는 어짐 이것의 핵심을 다랑아리로 표현한 분이 우리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의 기대서서의 누구지? 해곡 최순우 선생님, 그죠? 돌아가신 고 최순우 관장님이 하신 말씀에 아마 연결해서 이 백자 다랑아리, 백자를 주로 했고 다랑아리를 아주 그 중심에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18세기 다랑아리 되면 왼쪽에 있는 옆에 있는 항아리는 되게 19세기로 봐요. 시대의 차이. 그다음에 색깔이 어때요? 좀 어두워졌죠. 형태는 어때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동에서는 이 항아리를 달항아리에서 고구마 항아리로 고구마 항아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고구마 같긴 해요. 예. 이런 변화가 이제 그 시대를 읽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죠? 조선 시대를 18세기와 19세기로 구분해 보면 18세기 가진 우리가 18세기 그러면 왕 이름이 어느 왕? 영조, 정조. 그렇죠? 영조, 정조 시대 흔히 뭐 조선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다 하는 시대의 항아리의 잘생긴 형태. 이 다랑아리의 특징은 사랑과 미움이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반듯하지 않고 그냥 도공의 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일그러지는. 그래서 우리 수화 김한기 선생은 이 다랑아리를 도공의 손에서 쏙 빠진 마치 닭이 알을 쏙 낳듯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랑아리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혹시 그 여유 자금이 계시면 다랑아리를 사놓는 것도 수집에, 그죠? 수장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세기의 이 다랑아리의 이 형태감이 이제 19세기로 가면서 이제 그 균형 잡혀 있었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정말 달 모습이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길어졌고 그 다음에 아주 색깔이 백자의 색깔이 그냥 백자가 아니고 회자, 회색자 같은 그런 변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조선이 18세기에서 19세기로 어떻게 간다. 아, 망해가는구나, 그죠? 이 조선이 어떻게 몰락해가는구나 하는 거를 또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와서 값을 비교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얼마? 18세기 다랑아리 얼마? 3억. 그 다음에 백자 항아리 300.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인생의 목표를 다랑아리 하나 사는 것. 이렇게.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네? 갖고 싶네요. 갖고 싶죠. 그래서 제가 만나본 미술사가 뭐 서양 특히 이제 서양인들 하고 이렇게 서양 쪽에 이제 미술사나 미학기나 이제 평론 쪽 하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한국 미술의 대표성을 어디다 뭘로 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 백자 다랑아리를 꼽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시면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아마 최소한 손자 때쯤 가면 그 손자가 아주 크게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다랑아리를 이제 우리 최선우 관장님이 고 최선우 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형태감을 정말 잘 갖고 있어요. 그죠? 아름답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여기 전시의 두 번째 컨셉이 의예요, 그죠? 의리, 그죠? 의. 이거 이제 유교 개념에서 공자님 말씀에서 왔지만 그 의는 또 하여튼 현대적인 개념. 우리 20세기 우리 역사는 어땠어요? 식민지를 경험했어요, 그죠? 20세기 전반 식민지, 그 다음에 지금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뭐야? 분단, 그죠?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겪어왔는데 마치 이번 전시에 그 두 분의 현판 글씨, 지금 이거는 이제 현판 글씨죠. 이렇게 집이 있으면 정자가 있으면 그 정자 혹은 집의 이름을 이런 현판을 써서 붙였죠. 이건 이제 승훈문이라고 하는 이 해사 김성근 조선 말기 그 문인이죠. 문인이 쓴 가르침을 이렇게 계승하는 문이다 해서 아마 향교나 서원 같은데 썼던 문 같아요. 이렇게 이제 조선 시대에 추사 김정희의 그 석금실도 있고 그 돌과 가야금 그러니까 검은고가 있는 그런 방 이런 글씨들이 이렇게 이제 현판으로 제작이 돼서 이렇게 되게 집 앞에 혹은 문 앞에 이렇게 걸어 놓고 지냈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내 방 이름이 있는 사람. 내 방 이름 없어? 없어? 저는 호가 효운인데 새벽 효자에다가 언덕은자.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면 세상 끝에 있는 언덕. 그래서 새벽 효자. 새벽 해가 뜨는 걸 나보고 보래요. 그 인생 참 우리 돌아가신 유명한 시인이 한시 하시는 시인이 지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데 그냥 아주 철저하게 외롭게 살아라 뭐 그런 호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호운서실 이걸 이제 돌아가신 여초 선생님이 써주셔갖고 저는 이제 제 방 연구실 이름을 효운서실 이런 현판을 이렇게 붙여놓고 지내고 있어요. 이번 전시에 의와 관련돼서 우리 20세기 우리 역사와 관련돼서 두 분의 글씨가 이렇게 전시가 돼서 그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요거는 우리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구. 김구 선생님의 글씨예요. 이건 사리 정사인데 선비 마을의 그 공부방, 뭐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읽히는데 누구 집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김구 선생님의 글씨는 그 조선 시대 18세기가 되면 그 백하윤순 원교 이광사, 특히 원교 이광사에 의해서 원교체라고 하는 글씨체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조선적인 서체라고 그래요. 그 조선적인 원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문화사에서 들었던 겸재정선이 뭘 그렸어요? 금강산을 그렸죠. 그죠? 그 다음에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이 조선인의 삶을 그린 풍속화가 그려지고, 그 시점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음악, 우리 음식, 우리 집, 우리 패션 이런 거를 막 강조할 때에 형성된 글씨예요. 그걸 원교체라고 하는데 그 원교체의 전통을 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 원교를 공부해 갖고 이렇게 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교체의 특징이 이런 떨림이 있는 체예요. 붓글씨를 쓰면서 쓱쓱 바르게 딱딱 쓰는 게 아니고 약간의 손떨림, 혹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손떨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떨림이 있는 이런 글씨체를 썼고 원교체에 어떻게 보면 근대화한 글씨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침 이렇게 이제 독립지사의 또 한 글씨가 옆에 있어요. 한 비교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혹시 조소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소왕. 네. 조소왕. 네? 삼균주의. 그렇죠. 예, 우리 독립운동 하신 독립지사였셨고,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한 나라,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져서 하나의 나라,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를 만드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통일론을 주장하셨죠. 주장하시고 2대 국회의원 선거가 때는 전국 최득표율을 얻었던 분이죠. 조소왕. 근데 이제 6.25 때 북쪽으로 납북했다, 월북했다 이런 그 얘기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에 있는 조소왕 선생은 그 글씨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좀 강골 기질, 그 떨림이 약간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그 유연한 초서체, 그죠? 행서, 초서체를 이렇게 겸해서 쓰셨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시겠죠?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하여튼 조소왕 선생님의 글씨가 이제 나온 거죠. 아주 드문 예가 되는 거죠. 여기를 인에다 놓은 이유는 이 글씨가 아마 인에다 놓은 이유는 이제 방효심 양 아마 결혼 축하 글을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경함과 사랑함과 화합하고 뭐 이런 그 신부로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 방향을 이렇게 이제 글로 축하 글을 아마 써주신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방효심이 누군지. 그다음에 두 분 글씨 이거는 현판은 조금 싸긴 해요. 다른 이게 실제 쓴 글씨보다는 싼데 김구 선생님이 쓰셨기 때문에 여기 600만 원이고 우리 이 서예 글씨들이 값이 많이 싼데 이 조소왕 선생 글씨는 1000만 원 붙었네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썼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그 글씨를 쓴 사람의 삶, 역사적인 위치, 그 다음에 인품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글씨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서여기인. 그래서 그 글씨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글씨값은 서예가의 글씨보다 유명한 사람의 글씨가 비싸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여기 요 좌우 벽에 이렇게 좀 불편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위당 정인보. 위당 정인보는 수업 역사 시간에 배웠을까? 정인보. 위당. 네?
배운 것 같아? 네? 이분도 이제 그 납치, 월북했는지 피납되든지 6.25 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셨죠. 어쨌든 요 대학자, 역사학자죠, 그죠? 네. 여기 이제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글씨체를 이제 전서, 상형문자 시절에 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형문자를 문자처럼 이제 발전시킨 게 예서죠. 우리 진나라 한나라 때 예서가 발전하면서 그 예서의 글씨체를 삼국시대에 배웠죠. 그래서 특히 고구려가 그 예서를 배워서 최고의 예서체 글씨를 남긴 비문이 뭐야? 광개토대왕비죠. 그죠? 광개토대왕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 중국의 어떤 예서체 글씨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서 예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자 글씨체가 이제 정형화된 게 해서 그 다음에 글씨 쓰는 채로 행서, 빨리 활달하게 쓰는 걸로 초서, 이렇게 이제 전서, 예서, 그 다음에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이제 5체를 얘기하죠. 그 중에 이제 해강 김규진이 쓴 예서체예요. 예자죠, 예서체. 여기 이제 화락, 수, 빈, 의, 자, 한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 요거 이제 채근담에 나오는 글이에요. 채근담에 고승하고 선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글인데요. 꽃이 떨어진 거죠. 꽃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자주 확 떨어져요. 그 꽃이 이렇게 봄 후기가 되면, 봄 끝이 되면 막 꽃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죠? 내 마음을 어디다 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 같아요. 이제 채근담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건 이 선비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노승이 뭐라고 하냐면,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에 지는데 그 그림자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와, 멋지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꽃이 떨어지지만 내 마음은 스스로 그냥 한가하다,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근데 값이 얼마 붙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80만 원? 엄청 싸죠. 이게 이제 지금 서예에 대한, 지금 우리가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고미술 혹은 이 고서화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적어지면서 값이 거의 폭락 상태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해강 김규진은 대나무 그림을 잘 그렸죠. 그래서 대나무 그림을 잘 그린 서예가로 유명하고, 금강산의 구룡폭포에 이 미륵불이라고 하는 큰 글씨를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주 그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서예가이면서 이제 저 창덕궁 희정당의 외금강 만물상, 그다음에 총석정, 이 채색 그림도, 벽화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갤러리를 연 사람이에요. 천연당이라고 하는 갤러리를 열었고, 또 사진관도, 초기 사진관을 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현대 문명과 전통을 같이 소화했던 분이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분인데 글씨를 너무 많이 남겨서 그럴까? 대나무 그림을 너무 많이 남기셔서 그랬는지 값이 잘 안 나가네요. 좀 안타깝죠, 그죠? 오히려 이 글씨 뭐라고 썼는지 모르시겠죠? 저도 못 읽겠네요. 초서로 막 썼는데, 이 글씨 쓰신 분이 홍암 나철이에요. 혹시 나철은 아세요? 대종교. 단군을 성전으로 모시고
그 어떤 민족 종교의 그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해강 김규진 서예사의 미술사에 크게 남는 해강 김규진보다 역사에 남는 나철 글씨가 몇 배야? 이거 1,000만 원 붙어 있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현실과 역사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무거운 얘기인가? 그죠? 다음에 이제 인의, 예 코너죠. 그 예는 여기 이제 사양지심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이제 편가름하지 않는 게 예다. 이렇게 그 이념적인 배경을 썼지만 예는 예절 해당되죠.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상례, 돌아가신 분 제사 지내는 것. 이게 이제 특히 조선시대 유교가 형식화되면서 더 그런 양상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혼례. 그리고 이제 삶의 바른 자세, 뭐 이런 거를 이제 전시를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자님 말씀은 누가 따랐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죠? 문인들이 따랐죠. 그런 문인 문화의 큰 이제 요소가 되죠. 이게 이제 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이제 위패를 놓고 그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는 그런 구성을 해놓은 거죠. 여기 이제 이 제사상에 그 네모진 떡을 올렸을까요? 그죠? 백자재기 잘생겼죠. 아주 현대적인 이 조각미 이런 걸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나무로 만든 이 목기들이 갖는 아름다움, 그죠? 우리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잘 활용해서 좀 단단한 느티나무부터 좀 약간 물른 소나무나 오동나무 이런 자생하는 나무를 이용해서 많은 생활 도구를 만들어 썼죠. 근데 지금 우리 생활 속에는 그런 생활 도구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걸 다 버리고 좀 불쌍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건 이제 회감년이나 그런 기념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혼례할 때, 그 혼례상에 그 놓는 게 이제 기러기를 놨어요. 근데, 기러기를 놓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그 청동기 시대부터 이렇게 따져 올라가면 소도라고 하는 나무가지에 새를 얹은 솥대. 이 솥대는 되게 오리나 기러기들인데 바로 북방 철새가 되죠. 북방에서 오는 철새. 그런 철새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땅에서 하늘을 나르는, 그래서 어떤 신의 의지를 땅에 전달해주고 땅의 이야기를 하늘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새 오리 기러기가 이제 결혼상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 큰 부자들은 실물 기러기를 잡아서 하겠죠. 지금은 뭘로 해요? 닭을 삶아서, 그죠? 생닭 하나요? 생닭? 생닭? 생닭도 쓰고 하죠. 근데 그 기러기를 이렇게 잡아다가 했대요. 근데 이제 서민들은 혹은 이제 민간에서는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비싸니까 뭘로 대체했냐면 나무 기러기로 대체했어. 모간. 저도 나무 기러기를 많이 그렸는데 이 나무 기러기가 어째 날지도 못하고 인사동에 와 있어. 전부 인사동에 와 있어요. 그죠? 이 기러기는 지금 아주 현대적인 조각 같죠. 그죠? 아주
선, 그죠? 선이 막 간게 힘 있고 정말 이 조선 말기 그 문화재의 그 어떤 서민들의 생활 속에 있는 에너지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보자기로 쌓아서 상에 올렸던 거죠. 거기 이 보자기가 치워지면서 없어지면서 혹은 따로 놀면서 이제 나무 기러기가 빨가벗고 인사동을 날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죠? 그다음에 목기에 이런 등잔대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심플하고 그 조각적인 현대 조각 같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냥 집에서 다 나와서 날지 못하고 인사동에 와 있네요. 그죠? 그 예를 갖추기 위한 이제 선비의 삶, 선비의 이제 화장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화장 문화. 아주 이쁘죠. 그 다음에 요 세부, 요 장식도 장식도 아주 이쁘고 세련돼 있어요. 그죠? 이 속에 뭐 들어있게요? 네? 우리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썼던 이 그 망건, 그죠? 이 망건을 보관하는 이 망건은 이제 생활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예의의 아주 그 핵심이죠, 그죠? 핵심 복장인데 이거를 보관하는 함이 그 망건보다 훨씬 더 뭐 같아? 예 같아, 예. 정말 그 세련되게 만들었죠, 그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이 예를 추구하면서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쓰는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함에 담은 거죠. 그리고 그 함에 이 열쇠고리, 자물쇠를 채운 요 표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죽여줘요. 그죠? 이건 이제 시대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선비들이 쓰는 거울이에요. 문인들이 화장해요? 선비들이 화장해야죠. 화장을 해야죠. 이 거울. 근데 여인들이 쓰는 거울보다 훨씬 어때요? 작아요. 그죠? 이 거울은 특별하게 썼던 용도 같아요. 그죠? 아마 얼굴 화장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작은 뭐가 달렸어요? 네? 서랍이 있어요. 서랍이. 이 서랍을 열어보니까 화장 도구가 있는 거야. 보세요. 화장 도구. 응?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 빛. 빛인데 뭘 어디다 쓰는 빛이에요? 수염빛. 수염빛.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은으로 만든 백동으로 만든 수염빛이고 이제 가위, 그죠? 이걸로 이제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을 길러서 그냥 이렇게 놔둔 게 아니고 다듬어야 돼. 다듬지 않으면 이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선비들이 꼭 필요한 그 화장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비 그러면 마치 검박하고 그 검소하고, 그죠? 검소하고 이렇게 화장 같은 거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까다롭게 수염 다듬기 내지 화장을 했던 증거예요. 그죠? 선비도 누구야? 사람이야. 그죠? 사람이. 그 다음에 선비들의 생활 속에 그건 정말 선비 문화의 그 세련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시전지판이라고 해요. 시전지. 편지지예요. 이게. 그 편지지에 연꽃과 새 그리고 이 편지지를 만든 그 업체가
송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와 돌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단단한 나무로 편지지를 새겨서 찍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세련됨을 보여주죠. 요즘에 크리스마스 카드도 안 쓰죠, 요즘에. 그죠? 네. 찍고 이 사이사이에 쓴 거예요, 글을. 그렇죠. 이걸 찍고 나면 이게 선이 글자가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공간이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글씨 쓰죠. 근데 글씨 쓰다 보면 이 칸을 넘어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방하게 써요. 꼭 그 칸에 제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책 만드는, 그죠? 책을 찍는 그 목판이죠. 이렇게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인간처럼 살았고 또 그 인간처럼 살면서 상당히 세련된 그 생활을 추구했던 그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선비 물건이 되게 조금 비싸요. 그죠? 선비들이 쓰던 그 문방구들이 되게 좀 비싼 이유는 그만큼 이제 세련된 문화, 생활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 이런 것도 대단히 좀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비들의 그 물건이 얼마나 비싼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있는 탁자, 벼루 이런 거는 뭐 100만 원, 70만 원 그런데 이 경상은 700만 원이에요. 경상. 그죠? 경상 700만 원이고 여기 석연대가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 물건은 좀 더 비싼, 그만큼 이제 세련됐죠. 이 경상은 책 보는 상이에요. 선비들이 앉아서 책을 읽는 상이고, 지금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뻣뻣해지고 힘드니까 이제 책을 이렇게 놓고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각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또 만드는 게 이제 이 석연대. 석연대. 이 책을 이제 비스듬히 놓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목기를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석연대인데, 석연대는 유교 선비, 그 문인 문화, 유교쟁이들의 그 생활 속에 있었던 건데, 이걸 만든 또 장인은 여기다가 뭘 표현했냐면, 불교의 만자를 표현했어요. 그죠? 그런 디자인 감각으로 이렇게 원안에 넣어서 살린 거죠. 이게 이제 또 하나는 그 유교 문인이지만 불교를 이렇게 숭유억불 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교와 유교가 이렇게 조화를 갖고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도. 그런 뭐 증거이기도 하죠. 아주 앞면에서 봤을 때 직선적인 것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걸 보여주죠. 이게 이제 이해네요. 그러니까 직선도 좋고 받아들이고 곡선도 받아들이고, 그죠? 유교 문인이 불교 도안도 수용하고, 이게 뭐라고? 예다, 그죠? 예. 지혜는 스스로 총기 있고 스스로 밝게 한다고 하지 않는 것, 지혜다. 뭔 말이야? 금방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지혜에 해당되는 표현과 이제 저를 맞추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아야 돼, 그죠? 아는 척하지 않아야 돼, 그죠? 아는 척하지 않아야 돼. 어쩌지? 환장하겠네. 그 조선 시대 문인들의 삶이 어떤 정신 세계에만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선 후기 18, 19세기가 되면서 보다 더
세상의 흐름 혹은 세상의 만물들 이런 것들이 갖는 디테일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돼요. 그래서 관찰과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취해내는데 그 대표적인 화가가 나비를 잘 그렸다고 해서 남나비라고 부르는 그 선비화가 있었어요. 문인화가. 남계우죠. 남계우.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면 나비가 굉장히 리얼하죠. 이 남계우는 소공동 살았는데 명동 언덕까지 이 그 나비채, 나비 잡는 채를 들고 나비를 잡아서 그것을 열심히 관찰해 가지고 그거를 때로는 창에 이렇게 붙여놓고 비친 모습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인 정신 혹은 문인화 정신, 남종화 이러면 되게 정신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정신을. 이렇게 현실에 보이는 대로의 대상을 똑같이 닮게 그린다고 하는 것을 형사라고 했고 그건 화원이나 하는 것이고 그거는 낮은 단계고 눈으로 본 대로 그리는 것보다 더 높은 정신 세계를 품어야 한다. 혹은 그걸 표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화론의 핵심은 사의, 마음을 쏟아낸다. 마음을 이렇게 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대비해서 남계우 같은 화가가 19세기에 등장함으로써 이제 균형을 맞춰 근대적인 사회로 가는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과 표현을 통해서 지혜, 생활과 자연을 생활 속에서 혹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그 자연에 대한 애정 혹은 나비에 대한 애정 이런 거를 이제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남계우 같은 화가가 나와서 19세기가 조선이 몰락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화가가 나왔다. 이게 이제 자랑스러운 거죠. 그죠? 여기에 근데 남계우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남계우가 그렸다고 썼어, 안 썼어? 사인이 없죠. 사인이 없는데 대신 여기와 가까이 와서 보면 도장이 하나 찍혀 있어요. 도장. 1호라고 써 있어요. 1호. 1호는 바로 이제 아까 장자 얘기에 나오는 호수 얘기예요. 그 장자가 친구하고 그 호수에 돌다리를 가다가 아니 그거 그죠? 돌다리를 가다가 그게 1호예요. 1호. 그죠? 돌다리를 가다가 장자가 물고기가 즐겁게 놀고 있구나. 그러니까 친구가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장자가 너는 그럼 네가 어떻게 아냐. 너도 물고기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아냐. 이제 이런 일화가 있는 그 호수가 1호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그런 의식을 이렇게 또 함께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관찰 표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노장 사상의 정신 세계를 함께 갖고 있는데 특히 나비는 뭐하고 관련돼요? 네? 나비는 또 장자의 호전몽. 장자가 꿈속에 나비가 나왔는데 나비 보고 뭐라 그래? 내가 나비인지 네가 나비인지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함께 연유돼 있긴 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소반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갓집에 가면 그 실형에 소반이 쫙 놀려 있었어요. 소반이. 그래서 큰 대갓집에는 뭐 50개, 100개 보통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 우리의 그 근대 사회에 와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집안이 가난하고 부자하고의 그런 차이도 있었을 텐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조선 시대의 삶이 있었어요. 이게 다 상이 이렇게 많은 거는 한 사람이 상을 하나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된장찌개 하나 놓고 이렇게 숟갈로 퍼먹는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퍼먹는 삶은 아주 그 가난하거나 아니면 근대 이후에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반 문화가 너무 발달했어요. 이게
해주소반, 해주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 판을 옆으로 세우고 이렇게 조각을 아름답게 했죠. 이게 이제 그 삶의 지혜.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개인이 받는 상에 그냥 툭딱 잘라서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이렇게 곁들이는 삶의 지혜가 우리 조상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기 와서 가까이 와서 보시면 여기 서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예서로 썼는데 예서체 비슷한데 서자, 글서자. 책을 읽는 거죠. 책은 우리는 이제 한번 보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사서삼경을 다 외워야 그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꺾어요. 근데 2번 읽으면 꺾고 3번 읽고 꺾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읽었잖아요. 10번을 읽었으면 이게 한 번 꺾어.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가는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냥 외울 때까지 읽으면 되는데 공부 되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10번 읽어. 그러니까 이제 딱 10번만 읽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게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서당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걸 이제 책 읽는 거를 강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몇 번 읽었나 그러고 보면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10번 읽고 또 여기 위에 이제 10번 읽으면 한 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10개가 있으면 이건 100번 읽는 책이에요. 100번 읽는. 그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도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문양을 넣어서 그죠? 선비가 되는 사람 아이들 아동에게도 이런 그 어렸을 때부터 생활 속에 이런 세련된 디자인 감각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들이 썼던 혹은 여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술을 놨던 그 자수 명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그죠? 요건 흉배고 문관 흉배고 문관이 정삼품에서 당하관이면 학이 한 마리고 당상관이면 학이 두 마리가 되죠. 이런 거를 이제 원래는 이 관복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이게 후기 좀 말기쯤 오게 되면 그냥 집에서 했나 봐요. 해서 아니면 만든 걸 사서 쓰든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바늘집, 그죠? 바늘을 여기다가 이 속에 했는데 정말 현대 추상화죠, 그죠? 이런 그림 그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기 오피스란 거 걸어져 있더라고요. 오피스? 아니, 오피스란 게 오피스텐과 아트페어도 있어요. 예, 아트페어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문물 속에 있는 현대미예요. 그죠? 현대미. 이런 현대적인 감각을 우리 추상화의 그 서양 유럽의 추상화의 대표적인 화가 뭐 몬드리앙이라든지 뭐 칸딘스키라든지 뭐 폴 클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조선을 와서 답사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붓을 꺾었을 수도 있어요. 이 작은 하나에 정말 색깔과 형태와 그냥 생활 속에 쓰는 그냥 바늘을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집에 이 바느질한 것도 이쁘지만 아무튼 이런 추상적인 디자인을 했고 이런 것도 보세요, 그죠? 바늘꽂이 이런 것도 꽃장식. 세상에 상하 꽃장식을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속의 그 예술적 감성이고 그 지혜와 함께 더불어 있는 감성이고
디자인 감각이죠. 자, 우리 이런 거 다 이렇게 인사동에 버렸는데, 그죠? 이거 인자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이 현대적인 우리 현대 생활 속의 디자인으로 다 살려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제를 담는 수제집인데요. 꽃을 이렇게 사선으로 디자인하고 그 자물쇠에 해당되는 꽃술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 뒷면 보세요. 야, 이 구성 감각이 최고죠. 우리가 이런 할머니들이 낳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이런 할머니들이 아들, 딸 낳고 계속 낳아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다가 지금 공간에 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사고 싶은 거 선택하신 분. 저요. 또. 저는 아니 또. 또 둘, 셋. 그럼 세 분만 지금 찍어보세요. 어떤 거? 두개 찍었는데요. 아니. 원래 등잔을 좋아해서. 이거 부엌 등잔이에요. 이 구멍이 있어서 이 못을 쳐서 이렇게 걸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현대 도예가가 만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등잔을 뒀던 공간이고요. 부엌 정지라고 그래요. 정지. 부엌에 그 세월의 때가 그죠? 불땐 세월의 때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좋은데요. 역시 높은 안목. 또 어떤 거? 잘 골랐네요, 그죠? 이 중에 제일 비싸요. 3천만 원부터 있어요. 역시 큰 걸. 19세기가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국화 그린 그림 18세기 항아리는 이제 공간에 여유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19세기가 되면 이렇게 무늬들이 꽉 차져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러면서 여기에 그림이 저런 난초라든지 대나무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선비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민화라고 그럴까? 민화적인 소재죠. 뭐라는 뭘 상징하냐면 부귀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 그릇이 도자기가 이제 상업화가 된 증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화나 난초를 그렸더니 잘 사 안 사. 그죠? 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층이 넓어지면서 그것보다는 기왕 사서 쓰는 거 뭐가 오는 거? 부귀가 들어오는 거, 복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선호하는 시대로 이제 19세기가 바뀌어요. 그 19세기 조선이 19세기가 몰락하는 시기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생동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또 아까 또 질문. 관복함 저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오동나무로 만들어서 아주 가벼운 거 이제 조각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이런 선비들의 이제 그 관복을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고 소중하니까 소중한 만큼 이런 그 함을 장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선비 문화의 대표적인 거죠. 대나무, 그 다음에 매화, 그 다음에 이제 난초 이렇게 해서 국화를 뺀 삼군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림은 새긴 거는 조각가 공예가가 새겼지만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제법 화가 솜씨야, 그죠? 격조 있는 화가의 솜씨로 그림을 그려서 새겨서 장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 그러면 건박함, 검소함, 그 다음에 이제 절제된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했다는데 실제로 유물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세련되고 상당히 화려해. 그죠? 화려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예.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는 사람? 그 이름이 소통이라고 돼 있어요. 소통. 소통이고 엄청 비싸. 2천만 원이나 해. 맞아요. 네? 지장적인 예? 경전 같은 거 넣는 예? 경전 같은 거 넣는 손 들고. 혹시 경전 같은 거 넣는 경전을 넣는 거. 불교 같긴 하죠. 불교도 이 유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교. 예. 근데 방금 본 모란이에요, 그죠? 예, 역시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꽃이 앞면에 이제 조각이 됐어요. 조각 기술도 아주 좋아요, 세련되고. 손 들어 뭐? 예? 손을 왜 들었어, 그럼? 예. 뭔가 했더니 소통이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이 종이에다가 소원을 써서 여기에 담는데요. 그래서 소원을 써서 담는 통 이게 된 거죠. 소통. 예? 그래서 아마 불전에 부처님 앞에 놓고 거기에 이제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원을 써서 여기다가 담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들면 이게 빠지게 돼 있고 들면 이제 밑에서 그 소원 쓴 종이를 이제 스님이 보고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 스님은 누구하고 동격이야? 부처님하고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소원을 스님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 소원한 거를 스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는 그런 소통이네요. 그래서 저도 소통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그런 그 기능을 가진 그게 이제 이렇게 민화적인 표현으로 19세기 우리 그 미술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들이 주 생활 속의 그림, 문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 거죠. 그죠? 조각도 굉장히 섬세하고 조각 기술도 뛰어나요. 그죠? 제 최근 컬렉션 중에 자랑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 미술, 우리 민예 미술, 공예 미술 속에 있는 현대미, 그죠? 정말 추상 조각 같지 않으세요? 이건 등잔대죠. 등잔대고 여기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많은 거예요. 청동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그 쇠로 만들었어요. 쇠로. 응? 이 새 죽여주지 않아요? 그죠? 새 두 마리. 이건 새가 두 마리씩 네 마리가 있는데 꽃도 있고 여기는 불꽃에 새 두 마리만 딱 있는. 되게 이제 이렇게 등잔을 이렇게 등잔불을 폈던 거죠. 그죠? 이 크기하고 이 등잔대가 놓이는 이 위치하고 비례, 그죠? 이 시각적인 그 비례가 너무 좋아요. 특히 둥근 이 둥근 선이 반복되면서 갖는 형태미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얘기한 새 두 마리, 그 정말 소떼 같아요, 그죠? 민간 마을에 그 기원하는 복을 갖다 달라는 소떼 모습으로 새 두 마리를 딱 대칭으로 해가지고 직선과 이제 원을 구성했고, 또 여기 밑바탕을 거는 걸로 쓰면서 이 아래를 평면으로 안 하고 이제 둥글게 해서 둥근 맛까지 잘 낸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약연이라고 하죠. 약연. 약을 가는 건데 약뿐만이 아니고 뭐지? 차. 그 분말 차 가루를 이렇게 내서 그 말차 같은 그 가는 그런 도구예요. 그 약연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여기 꼭지로 이렇게 따르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형태미, 그죠? 이 칼질한 이 형태의 감각이
정말 아름답죠. 그죠? 요새 거 같아요. 현대 조각이에요. 현대 조각. 그래서 저는 그 약연이라기보다는 현대 조각 같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민속 공예 속의 현대미, 그러니까 인의 예지를 다 포괄한 현대미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특별히 이제 빌려왔어요. 네. 이건 제가 살 돈이 없어요. 제가 이 선비용품은 비싸요. 그래서 비싸서 못 사는데 제가 아주 그 연적이죠. 부채 모양의 연적인데 그냥 저 청화 안료를 그냥 붓으로 쓱쓱 문질렀어요. 그죠? 뭘 그리려고 다 실패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이제 이 손자국이니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그야말로 무심코 남긴 그런 표현이어서 제가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가나 이제 문인들이 이 벼루를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때 쓰는 그런 도구로 만들었는데 보세요. 곡선까지. 네? 곡선도. 이 반달로 곡선과 직선으로 이런 거 그 산지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런 건 그때는 뭐 비싸게 안 줬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인의 그 생활과 감성에 맞는 이런 그 유물들이 사실 무궁무진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소외된 공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아무튼 2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글쎄 여러분들의 이제 안목이 성장점의 계기가 저로 인해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돈도 벌고 해서 물건 사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뭘 샀다고 자랑하세요. 아무튼 좋은 안목, 좋은 감식, 그다음에 좋은 수장은 어디서부터 온다? 눈, 그죠? 그 눈이 좋은 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발품 팔아야 한다. 열심히 돌아다녀야 한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